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미 1년 전 대한민국은 저농도 우라늄 농축 방식의 추진 엔진 개발에 미국과 협의한 적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하여 호주와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재결함에 따라 한국군 핵잠수함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진 게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해안을 완벽하게 붕괴하기 위해 호주에 이어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공식 선언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고유 기술력으로 개발한 8형통급 핵잠수함에 SLBM 현무 미사일을 탑재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비밀리에 공식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하는 등 중국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수건인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해준다면 호주와는 다르게 배신할 걱정 없이 중국을 가들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핵무기는 물론 핵 관련 기술을 절대 넘길 수 없다는 정책을 한반도 주변에 자국 핵자산을 배치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서해와 남해 인근에서 핵잠수함을 순회하며 한국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하는 전쟁 양상엔 이러한 보호가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도 미국의 전략적인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도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는데요. 미국 싱크탱크들의 발표 역시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SLBM 및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 허용은 물론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 방식까지 합의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중국 압박 계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대전략 무기 개발을 연속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한국형 핵잠수함을 위한 농축 우라늄 엔진 역시 검토되고 있는데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가장 믿을 만한 나라는 전범국인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핵잠수함을 SSBN, SUBMER 10벌리스틱 미설 누클리어라고 부릅니다. SLBM은 ICBM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발사 플랫폼의 특성상 조용하고 은밀한 태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숙명과도 같은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할 최첨단 무기로 무한에 가까운 잠수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사정이 공동 발간한 한국의 미래 건설 국산 신무기 체계의 백서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신무기 체계 백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새롭게 추진한 무기 연구 재개로 차세대 신무기에 관한 모든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의 한국군이 사용할 새로운 무기 체계의 개념을 소개한 것입니다. 신무기 체계에선 우리나라도 완벽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해 핵잠수함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진짜 이유는 기존의 유인 핵잠수함과 다르게 무인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무한한 수준의 자망을 의미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산 잠수함은 5년 이상 자율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핵추진 엔진의 교체 주기는 20주년을 목표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과 러시아의 유인 핵잠수함보다 자망 성능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의 지속적인 보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은 공격형 기뢰의 설치 작업 및 정잘 탐색 작전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며 유사시 적군의 잠수함 또는 전투함을 신속히 타격하는 게 가능한 어뢰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수상 및 수중으로 감시가 가능한 정잘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드론을 함께 전개하며 군사작전 임무에 투입되고, 전시에는 적군의 함정이 정박한 항만의 근저에 기뢰를 설치해 완전 봉쇄하여 적군의 함정 출항을 방해하고 출항 함정을 공격하는 임무와 SLBM 미사일 탑재 능력을 부여받게 예정인데요. 한국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이란 고성능의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한국형 잠수함을 말합니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산소가 전혀 필요 없는 데다 핵연료를 한번 장작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한에 가깝게 잠항을 할 수 있는 게 한국산 잠수함의 압도적인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신무기 재개 백서에 핵추진 잠수함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속 60km 속도와 수심 1000m까지 운행이 가능한 한국산 잠수함 동체에 한국산 핵추진 엔진을 채택한 잠수함은 도산 안장호급 개발로 습득한 저소음 스텔스 운행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드론 무기 체계와 연계할 수 있게 다중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적 진영의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상승해 적국의 대도시에 미사일 초토화 공격을 할 수 있으며, 여자하면 핵 잠수함은 핵무기, 즉 탄도 미사일까지 장작 가능해지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괴물 같은 무기를 보유했다는 게 증명되기도 합니다. 구축함에 탑재된 KVLS 미사일 발사대와 달리 잠수함용으로 특수 설계된 미사일 발사대인 KSS-VLS는 현무사 4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코드명을 부여받았는데요. 기존의 현무 4 미사일과 달리 중금속을 줄여 관통력을 줄인 대신 오직 파괴력만을 위해 폭장량을 최대치로 끄어올렸으며, 현무사 4 SLVM 미사일은 무거운 탄두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2단 로켓을 채택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이 수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적국의 대도시에 핵무기를 날려버리는 무기라면, SLBM 미사일은 적국의 대도시 코앞의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조토화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한국의 SLBM 현무 미사일을 대저할 시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데요. 공격용 무기로는 백상어 중어뢰와 범상어 중어뢰를 발사권에 탑재해 향후 무인 잠수함의 배수량을 늘려 중대형 크기의 무인 잠수함이 탄생하면 KVLS 미사일 발사관을 장작하여 현무 탄도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합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전술 무기를 국산 기술로 직접 개발하겠다는 대한민국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의 전장에서 우리가 더욱 강해지려면 신무기 개발이 필수적인데요. 신무기를 한국이 먼저 개발하여 자주국방을 현실화하고 개발 기술력까지 축적한다면 한국산 무기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 전에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무기 수출까지 충분히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향급 핵추진 잠수함 2척을 진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 육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전력 투사 능력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 밝히며 중국의 선박 건조 속도에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믿을 만한 파트너의 존재가 필요한 것을 깨달은 미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때문에 중국은 미국도 신경 써야 되지만 코앞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과 비밀리에 협의 중이며 조만간 핵잠 개발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총 사업비 약 52억 달러, 한화 6조 8,200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노후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이유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도는 독일과 손을 잡고 6척의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이 인도와 신형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독일 마린 시스템이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컨설팅 지원을 담당하고 인도가 잠수함 건조와 납품을 맡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잠수함은 인도에서 건조됩니다. 인도에서 잠수함을 제조하면 건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번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막판에는 총리까지 인도에 투입하며 강력한 경쟁자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독일의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한국의 하나오션을 따돌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인도는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들이 노후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함께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국과 독일 기업을 두고 저울질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인도와 잠수함 건조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는 독일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는 이미 1980년대에 인도와 계약을 맺고 잠수함 4척을 건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독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P-75L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인도 차세대 잠수함에 탑재할 잠수함용 배터리 사업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는 인도 정부의 P-75I 프로젝트에서 잠수함의 배터리팩에 대한 한화의 최첨단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는 배터리 사업 협력은 물론이고 앞으로 인도에서의 연구개발 및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건조 사업에서 배터리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립니다. 따라서 비록 잠수함 수준은 놓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를 탑재한 국내 최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배터리 기반 AIP에는 국산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한국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탑재하면 납축전지에 비해 수중지속 항해와 고속기동 시간이 늘어나고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됩니다. 따라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984년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급 개발을 시작으로 1980년대 후반 장보고급 3000T급을 탄생시킨 하나오션 옥포조선소는 한국 해군 잠수함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오션 조선소에서는 장보고 P급 배치 2 건조가 한창이며 지난 2014년에는 잠수함 연료전지 개발을 완료해 독일을 긴장시켰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기존의 독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장보고 209급, 손원일 214급과는 달리 설계부터 건조까지 우리가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대 VLS를 6기 탑재해 적국 해안에 몰래 침투해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의 별명은 바다의 조용한 저격수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장점은 삼축 체계 가운데 킬체인 즉 시한성 긴급 표적 선제 타격과 KMPR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바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괌 근처에서 열린 텐덤 스러스트 다국적 훈련에서 각국 잠수함들이 어뢰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첫 순서인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이었던 미 해군의 배수량 1만 2천 톤 규모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함을 단 한 발로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고급이 수상 배수량 기준 1200톤이니 문자 그대로 10배쯤 큰 군함을 한 방에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원래 클리블랜드급은 덩치가 큰 만큼 어뢰 한 발만으론 격침시키기 힘들어 표적으로 쓰였는데 실제로 한국은 한 발만에 바닷속에 가라앉혀 미국을 포함해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나라 잠수함들은 이날 사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미 해군은 원샤트, 원힛, 원싱크라는 말로 장보고급 잠수함인 2000함의 해군들을 칭찬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자적으로 잠수함 배터리를 만들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직접 설계, 건조하며 마침내 제진제 국산화에까지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5일 하나오션은 올해 함정의 진동과 소음을 줄여 작전 성능을 높여주는 도료 제진제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진제는 수상함과 잠수함 등 함정의 위치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을 낮춰 은밀한 작전 수행을 돕는 제재입니다. 제진제는 지난 30년간 미국과 독일 등 수입에 의존해왔지만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주문 수량의 목표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도료를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변경 등으로 유통기한을 넘기면 일부 수량을 폐기하거나 반대로 통관 절차 등으로 수급의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하나오션이 개발한 제진제는 수입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최소 주문 수량이나 통관 절차 등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 생산 효율도 높습니다. 더구나 로이드 성급 노이즈 레지스터 인증서를 획득해 국내외 함정은 물론 특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총동원해 현재 하나오션의 조선소에서는 도산 안창호급보다 크기와 배수량을 대폭 확장한 장보고 3배치2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장보고 3배치2는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수중 작전 능력 탐지 능력 무장 등에서 앞선 기술이 적용됩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과 배터리 기술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K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문, 초음속 경공격기, FA 50-48대 등 지난해 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며 한국 방산에 대한 만족도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잠수함 구매 사업을 진행한다면 잠수함도 한국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디펜스 24데이 콘퍼런스에서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차크 장관은 도입 예정인 잠수함의 대략적인 요구 성능도 소개했습니다.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수주 경쟁에 유럽뿐 아니라 그 너머의 파트너들도 초대하고 싶다. 즉, 입찰 참여 대상을 유럽 업체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디펜스24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오르카 프로그램에 우선 초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는 과거에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일의 212CD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을 잠재적 계약 대상으로 고려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K방산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한 데다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SLBM급 대지 타격 능력은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한국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국방부가 유럽 외 다른 국가의 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하늘과 땅에 이어 바다에서도 K방산이 폴란드 수출 대열에 합류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독일이 가져간 것은 한국에게 오히려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잠수함이 급한 폴란드가 독일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배터리 건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인도 잠수함 건조 사업은 앞으로 독일 마린 시스템 TKMS는 잠수함 엔지니어링을, 한국은 잠수함용 배터리를, 인도는 잠수함 건조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게임 속에만 존재해오던 전투체계를 구현해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첨단 무인전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유령 전함을 공개한 건데 이는 드론 수십 대를 순식간에 발사해 중국군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니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해상전이 함대 중심의 전술 방식에서 무인 함정과 드론을 이용한 정밀 타격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전력 개발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함 격침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흑해, 연안의 러시아 함정을 무인 잠수정과 드론으로 공격해 함대 단위의 기동을 어렵게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미국도 무인 함정과 드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최근 미국 유령함대가 동북아시아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사람을 태우지 않고 항해하는 무인 함정들로 구성된 미국 유령함대 소속 함정 2척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요코스카 미 7함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미군이 건조한 유령 함대 소속 3척 가운데 2척이 동북아로 온 것으로 함정은 중국을 겨냥한 훈련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유령 함정은 미 해군 중형 USV, 다시 말해서 무인 수상함 레인저로 쌍둥이 함정인 USV 마리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2년 전 첨단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6을 시험 발사하는 등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입증했었습니다. 이번에는 8,000km 넘는 태평양을 무인 자동운항 방식으로 횡단해 원거리 항해 능력을 뽐내며 중국을 긴장시키는데 크게 한몫했는데요. 무엇보다 레인저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무인 수상함이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무인 수상함은 원해로 나갈 때 군 위성을 기반으로 한 GPS를 사용하면서 자율운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센서가 탑재돼 있어 가능한 일인데 이번에 레인저는 태평양을 횡단하면서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 탄약 운반함 찰스트로 일본 자위대 함정들과 훈련하며 실전 능력도 키웠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함은 유인 수상 전투함에 즉각적으로 다양한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데 주변을 탐지하고 필요하면 공격은 물론 방어 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스마트한 다목적 전력이라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이번에 유령 함대가 7함대로 전개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는데 급증하는 중국 해군에 맞서려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며 공세를 펼 수 있는 무인 함정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레인저와 마리너는 대중국 훈련에 이어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견제에 효과적인 만큼 미 해군은
이번 7함대 전개 훈련 성과를 토대로 5년 뒤부터 대형 USV 건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우리 방산업계도 무인 함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으로 얼마 전 하나오션이 ADEX 2023에서 최신 무인 전력 지휘통제함을 선보였던 것도 이와 같은 일환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지난 10월 열린 ADEX 2023에서 미래 무인 전력 지휘통제함을 전시해 당시 전시회에 참석한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요. 실제로 당시 하나오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캐나다, 폴란드 등 각국의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들이 하나오션 부스를 방문해 무인 전력 지휘통제함에 관심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이 선보인 고스트 커맨더로 불리는 무인 전력 지휘통제함은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네이비 구현을 위해 설계된 게 특징입니다. 고스트 커맨더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함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오션이 무인 첨단 함정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방산 솔루션을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아무나 구현해낼 수 없는 하나오션의 방위 기술력, 미래 무인전을 이끌어갈 고스트 커맨더의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돼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적에게 유령과 같은 존재로 인식될 정도로 소리 소문 없이 작전을 짤 수 있어 고스트 커맨더라고도 지칭됩니다. 하나오션의 유령 전함 고스트 커맨더 중 5천 톤급함은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탑재한 움직이는 바다기지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무인 정찰기가 공중에서 적을 감시하는 동안 바다에서는 무인 함정이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철통 보안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들 무인기들을 고스트 커맨더에서 지휘하면서 적의 노출이 발견됐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전익 무인 정찰기, 무인 수상정, 잠수정들이 영공과 영해, 수중에서 각각 통제함의 지시하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적이 발견되는 그 즉시 정찰대가 위성을 이용해 통제함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드론 대응용 UAV로 적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대응 시간을 멉니다. 적을 공격할 땐 공격용 무인 항공기를 출동시켜 적의 방어 태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16,000톤급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등장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고스트 커맨더는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며 항공모함의 모습을 띠는 등 성능 면에서도 사이버 공격 대응까지 가능한 완전체 모습이 될 전망입니다. 작전에 돌입하면 무인 수상정의 출격을 시작으로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해저로 무인 항공기들은 하늘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트 커맨더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으로 긴 활주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륙한 전투용, 정찰용 무인 항공기가 적진을 서둘러 파악하곤 함대 정보를 고스트 커맨더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통제함은 수집한 정보에 따라 전투 전략을 세우는 등 문인체계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최적의 무인 전력을 짭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보다 더 전략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중에서는 다목적 무인 수상정이 기뢰를 설치해 어뢰를 이용해 적의 잠수정을 침몰시키고 공중에서는 무인 항공기와 무인 수상정이 적을 향해 정확히 미사일을 쏩니다. 반면에 적 무인기가 공격해와도 고스트 커맨더의 레이저포 방어에 무력하게 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뒤이어 강제착함 장치로 무인기가 제일 먼저 돌아오고 무인 수상함, 잠수정이 뒤따르면 작전은 끝이 납니다. 아울러 하나오션의 미래 잠수함 수중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수직 발사관으로 무인 항공기를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전투용 정찰용 무인 잠수정이 바다에서 출발하고 임무를 끝낸 잠수정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이들은 함내에서 무선 충전한 뒤 곧바로 다음 전장에 투입될 준비를 마칩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전역한 뒤 현재 하나오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승균 전 잠수함 사령부 사령관은 유령 함대는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를 통해 승조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높이는 해상 무기 체계라며 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무인 전투 체계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사령관은 전 세계적으로 해군력 건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라며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 감축과 승조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력이 담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이 지난 6월 열린 MADEX 2023에서 공개되면서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MADEX 2023에서는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전력 모형도 대거 출품되면서 더욱더 눈길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번에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모형을 각각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영화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최대 8기의 소형 공격기를 탑재하고 다니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도 무인 수상정이나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탑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으로 이번 전시장에 설치된 건 5,000톤급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반면에 하나오션은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3종 소개했는데 모두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을 운용하며 해상 수중공 중에서 정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시장에 설치된 모형은 16,000톤급으로 HD 현대중공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구성보다 컸습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과 강제착 함장치를 갖춘 대형 활주로 1개, 나머지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흡사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나머지 2종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공격 용정 차량 무인 잠수정과 수직 발사관을 활용한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형 중소형 드론 및 정찰용 함정을 탑재하는 5,000톤급 수상함형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LIGNX1은 실물 크기의 무인 수상정 해검2를 전시했는데 해검2는 미래전에 대비한 해상 무인화 플랫폼인 해검 시리즈 중 하나로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비를 선택해 탑재할 투적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LIGNX1은 기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해검2의 절반 크기로 만든 무인 수상정 해검 B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MADEX를 계기로 부산 해군 작전기지 앞바다에서 유무인 함정과 무인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작전명으로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상륙작전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급증하는 중국 해군을 비롯해 주변국의 위협을 저지하는 유령함대가 한국에서도 등장할 일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폴란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우리 한국을 찾아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구입해 갔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진 분야인데요. 세계 패권을 다투는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에서 5개 나라들만 독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 떠오르는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갑자기 나타나 항공엔진 시장의 치열한 무한 경쟁 체계에 뛰어든 것입니다. 현재 양산을 코앞에 둔 국산 전투기인 KF-21조자,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대체 언제 전투기에 쓸만한 엔진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산 엔진의 현 주소와 대한민국의 제트 엔진 개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군사 강국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 없던 국가들조차 우리가 선보인 차세대 무기들을 보며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술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군사 선진국들과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세계 최강인 미국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의 실증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과 이를 통해 8,000파운드급 엔진과 그 이상의 엔진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될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현대 시대의 초정밀 부품들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전투기의 엔진은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반면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들은 저바이패스 엔진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저바이패스 엔진의 개발이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요. 아주 작은 결함이 발생해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개발에 100년 이상을 투자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데 난항을 겪을 정도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업체인 하나가 협력해 개발하고 있는 엔진 역시 KF-21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진들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착실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국과연은 엔진 면허 생산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스텔스 무인정찰기에 사용할 5,500파운드급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어의 설계를 끝마쳤는데요. 특히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으로 높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시간의 엔진 수명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세계 엔진 시장을 주름잡는 미국제 전투기 엔진과 비교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 정도면 꼬리 없는 무인 스텔스기 등 군용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망가진 엔진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엔진을 받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는 성능이 살짝 부족해도 국내에서 바로 수급 가능한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전력 유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KF-16 전투기 140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 2000년 기본 훈련용 프롭기였던 KT-1 응비 개발과 2005년 T-50 개발에 성공한 뒤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전자와 자주포 저렴 대한민국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무기체계부터 함정, 잠수함, 어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독자 개발을 이뤄냈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500파운드급 추력의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2025년이면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꼴이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고 있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우리 기술진들의 엔진 개발이 너무 느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40대를 도입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사용하는 F-135 엔진의 최대 추력이 28,000파운드인데 F터버너를 사용할 시 43,000파운드에 달하는데 이제 5,500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해서 언제 미국을 따라잡느냐는 언론 기자들의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조차 한국의 국방력이 뛰어나봤자 얼마나 대단하겠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래봤자 미국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에 뛰어든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진이 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을 알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 분명한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항공기용 엔진을 개발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던 국산 훈련기 T-50조차 미국산 엔진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반열까지 오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대로 된 제트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이어 바로 20,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한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 뒤 철저한 검증을 거쳤기에 실패 없이 개발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국산 엔진 역시 개발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